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몽골이니까 당연히 칭기스칸, 몽골, 후예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습니까? 훈족, 흉노, 선비, 돌궐, 여진, 몽골은 어디까지가 본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과거에는 칭기스칸의 통치를 받았던 또는 같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몽골 계통의 또는 몽골어를 쉽게 배운 투르크 계통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바깥에는 이슬람 계통의 예전에 생목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실무자들이라고 하는 회계, 행정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몽골 사람들은 이제 흉노부터 자신들의 정통으로 삼고요. 돌궐하고 위구르는 뺍니다. 아, 왜요? 왜냐면 돌궐과 위구르는 투르크 계통이고 투르크 계통이니까. 몽골 계통은 흉노부터 해서 물론 흉노도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몽골 계통이 들어있었고 거기서 이어져서 선비, 유연, 거란, 몽골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진 유연도 몽골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유연계 이거는 몽골 계통 맞습니다. 맞죠. 예.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흉노가 몽골 계통이냐 튀르크 계통이냐 가지고 맨날 논쟁도 벌이고 저한테 네. 그러니까는 당신이 어떤 한국에서 온 전문가니까 한번 당신의 심판을 내려줘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본 느낌이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 발에가 보면은 말갈개와 고구려가 섞여 있는데 그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엉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튀르키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렇죠. 지금 억지로 분리하려니까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굳이 그때부터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같이 놨다가는 몽골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걸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제외하고 돌궐과 투르크 계통 정도는 지금의 현재 튀르키예 그리고 요 나머지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다 더해서 예, 예. 몽골의 어떤 정체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진 만주 계통은 퉁구스 계통으로 뺍니다. 그쵸. 여진은 예, 거기는 또 네, 수렵 좀 남쪽. 민족이고 물론 유목도 일부 하지만은 농경도 일부 하고 그래서 복잡한 그러한 민족이고 사실은 우리가 퉁구스랑 너무 가까웠죠. 오히려 우리가 제국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예. 퉁구스나 이제 여진은 우리 쪽에 가까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한 다양성을 우리가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은 죄책감을 느껴요. 아,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포함하지 잘못된 않는 거죠. 느낌이 예. 있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사실은요 촬영 기준으로 제가 백두산 지역을 좀 조사를 할 네네. 예정인데요. 그만 좀 이제 다니세요. 요거-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 직업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저보고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지. 아, 제가 가는 이유가 백두산 지역을 중국이 자기네 문화로 지금 동북공정에 많이 후속판도 하죠.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나라가 거기 백두산을 성산으로 여겼는데 한국이 전통적으로 여진족 쪽은 오랑캐로 딱 분리시켰으니까 이거를 금나라는 자연히 중국 거다. 그래서 백두산은 중국의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정말 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연이 튀르크 계통인 줄 알았었거든요. 튀르크 계통은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주된 핵심 세력은 몽골 계통. 아, 왜냐면 튀르크 선생님이 저보고 박현 선생은 유연족이라고 얼굴 생긴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유연족에 대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카작 사람들이 그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카작에서 좀 먹히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몽골 제국이 유럽에 공포를 밀어 넣으면서 굉장히 이제 전란의 시대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몽골이 유럽을 진출한 적이 있어요? 몽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몽골 계통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유연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유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이 조금 약했어요. 왜냐면 유연을 둘러싼 나라가 남쪽에는 몽골 계통이었는데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북 지역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북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강력한 침투 왕조, 북위를 비롯한 많은 왕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국 쪽으로 내려가서 중국으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유연은 우리는 중국이 싫어. 우린 초원으로 갈 거야. 그래서 둘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이 다른 거죠. 우리는 유목, 얘네들은 유목의 후예이긴 하지만은 중국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정주 민족으로 가버렸군요. 아니, 정주 민족을 지배하러 간 거죠. 그런데 물론 오래 지배하다 보니까는 정주화가 일부 진행이 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둘 사이에 지금 예를 들면 남북한처럼 적대적인 완전 문화가 적대적인 완전히 달라지는. 예. 그래서 유연은 사실 북조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남조와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위진남북조. 예, 예. 네. 그래서 가운데 북위와 북조 왕조가 있고 유연이 약하니까는 남조의 제정권과 여러 정권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북위는 이거를 계속 끊어버리죠. 예. 사실 이게 유연 같은 게 저도 옛날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연이 고고학계의 최대 미스테리예요. 유라시아 고고학계. 몽골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제국을 이룬 게 200년 넘거든요. 역사 기록에 막간 거대한 제국 이룬 게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안 나와요. 진짜 이상해요. 그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데 가끔 유연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그거는 중국으로 귀의한 사람들의 묘지에만 나오고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데 나오긴 나와도 진짜 몇 개 안 돼가지고 거의 없는데 사실은 유연이 그 당시에 망하게 된 동기가 돌궐 때문에 망해요. 튀르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북이랑 전쟁
하려니까 유연이 누구랑 손잡냐면요. 고구려랑 연합을 해서 북위를 압박을 시키는데 고구려는 이제 이 철기를 잘 만들고 유연은 말이 좋으니까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 철기를 알타이 지역에 있는 돌골족들한테 하청을 줘요. 한마디로 이제 철 만드는 사람들한테. OEM을 준 거네요. OEM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강성하게 돼서 역으로 유연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552년도에 유연이 망해서 서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유럽으로 가게 예, 된 그래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투르크라고 계통 사람들이 유연 치하에서 전문직 대장장이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유연 통치자들은 너희들을 단노 대장장이 노예 집단이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연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다 보니까는 유연 치하에 있던 여러 집단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투르크가 다 진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연 카간에게 네 딸 나한테 줘. 그랬더니 유연 카간이 야 너희 노예 주제에 어떻게 내가 내 딸을 주냐 그랬더니 바로 돌궐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연을 치고 많은 사람들은 돌궐 치하에 남았지만은 또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동유럽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러면 튀르크 쪽에 있던 유연이 쫓겨나서 동유럽으로 그렇죠. 가게 된 거네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유연의 흔적 있지 않습니까? 유연이 이제 결국 헝가리랑 루마니아, 세르비아에 있는 그 카르파티아라고 하는 거대한 분지에서 나라를 만들거든요. 바꿔 말하면요. 헝가리 쪽의 동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유연이? 예, 아바르가 이제 유연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멀리서 왔다는 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물론 전체가 안 왔더라도 결국 처음엔 다 동아시아 시조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626년에는요 엄청나게 강성하니까 심지어는 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도 포위를 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저는 고구려가 아마 유연과 협력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그 노하우를 줬을 것이고 그것이 게마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철제 마갑들. 실제로 보면은 이 동아시아 계통이 나와요. 저기 헝가리에도.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가장 성지심 여긴 곳이 몽골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알타이 지역에 꾸드리게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이게 자기들 아바르와 가장 가까운 그러한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타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던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비와 갈라선 유연은 튀르크 쪽에 가서 강성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르크는 유연의 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튀르크가 노예처럼 이제 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튀르크 돌궐 노예에게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예. 쫓겨나서 간 곳이 헝가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의 헝가리죠.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이제 아바르칸국이죠. 아바르칸. 예. 아. 그래서 6세기부터 9세기 전반 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역사를 문화를 만들어가고요. 저도 이제 헝가리 한번 가가지고서는 박물관을 가서 도록을 사고서는 그 도록을 봤더니 정말 유사한 그런 유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헝가리 사람들은 마치 제가 지금 서울 살지만 김수로 왕이 우리의 시조고 거기에 김해허 씨가 출발한 지역이야 뭐 이렇게 하듯이 헝가리 사람들은 우리는 저 아시아에서 출발했고 원래 그 선비하고 이 같이 싸우던 우리의 시조들이 이렇게 온 거야라고 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신기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헝가리 사람들은 스스로 인도 유러피언이 아니에요. 유로피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어 계통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름도 유럽 사람처럼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성과 이름으로 부르고 거꾸로 안 부르고요. 그럼 뭐 약간 아시아 쪽 예. 계통 사람들한테 친밀감을 좀 느끼겠네요.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헝가리 인구가 지금 한 900에서 1000만 정도 될 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20세기에 내륙아시아사, 중앙아시아사를 연구했던 정말 위대한 학자들이 헝가리 출신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오. 러시아어로 쓰면 러시아어로 쓰고 독일어로 쓰면 독일어로 쓰고 프랑스어로 쓰면 프랑스어로 쓰고 또 헝가리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심지어는 헝가리가요 투르크 국가협회 옵서버 멤버입니다. 왜요? 최근에 권력을 뺏긴 오르반 총리가 그쪽 동진. 근데 지금 새로 총리는 약간 반대쪽인데 오르반 총리 때는 계속적으로 투르크와 관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자로 헝가리를 뭐라고 쓰느냐면은 훙아리 써요. 흉노할 때 있고 흉아리. 흉아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일부가 가서 헝가리의 일부 또는 시조가 됐을 거야라고 아는 거죠. 사실 이 헝가리 이야기는요. 지금 고고학적 유물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DNA라면 어떻게 나올까? 그럼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게요. 지난 2022년도에 셀이라고 아주 유명한 잡지에 DNA 분석을 했는데 처음 온 아바르의 귀족들 있죠. 상층부로 갈수록 동아시아 계통이 DNA가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빠르게 희석이 되어 가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온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헝가리의 훈 가리지 않습니까? 네네. 훈족도 거기 카르파티아 분지에 왔었고 그럼 현재 헝가리는 아바르족과 관계가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면 헝가리는 그 다음에 온 마자르족이 줄을 쳤는데 마자르도 역시 동쪽에서 오니까 뭐든지 동쪽에서 왔다고 하면은 모든 게 마치 우리 정거장이 마지막 정거장처럼 부산역처럼 카르파티아 분지가 되는 게 지리상으로 보면 거기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아시아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저 유학 시절만 해도 그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헝가리 사람들. 그렇죠. 예. 아주 우리가 무슨
걔는 우리를 보냐? 내가 어디 오랑캐치 생겼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동아시아가 잘 나가니까 이전에는 동아시아 쪽 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칩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예. 이게 업이 된 거예요? 저 옛날에 유학 시절에도 보면은 헝가리가 시베리아에 자주 왔었어요. 헝가리 사람들이 자주 와서 연구도 하고 왜냐면 헝가리만 우랄 알타이어족이거든요. 핀란드랑 헝가리 두 나라만. 그러니까 헝가리도 조사하러 오고 핀란드도 많이 오는데 헝가리 사람들이 그쪽은 좋아하는데 정작 동아시아 사람들 보면 저한테도 되게 기억나는 게 제가 고구려 등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계통 등자가 시베리아 갔을 것이다. 유럽에 등자했죠. 중세의 그 기마, 중세 기사의 기원이 헝가리예요. 이 아바르족이에요. 아바르족들이 등자하고 말타는 도구를 다 갖고 와서 한 거거든요. 그게 서기 6세기예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서기 4세기 나오거든요, 등자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아까 그 유엔 쪽이 선비하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할 때 고구려와 손을 잡고 물품들을 제공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럽 기사의 기원이 되는 것들은 물품들은 고구려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 기술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알타이 지역이 있죠. 실제 거기서 고구려식 계통 등자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말 안장이나 이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그 기술은 딴 데서 올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외교 정황상 고구려 사람하고 제일 친한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현재 우크라이나의 서유럽이 무기 대주듯이 고구려가 계속 그쪽을 대줬거든요. 단순히 불가리스로만 이게 알던 나라가 아니네요. 꽤나 가깝네요. 근데 저한테 그딴 말이 헝가리 학자가 와가지고 너네들 정말 등자가 서기 4세기 맞냐? 뭐 이러는 거예요. 뭐 4세기가 아니라 3세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그러면 아바르카는 왜 멸망했어요? 뭐 내부 분열이겠죠. 아니, 당연히. 스스로 정복당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또 분열되고 또 다른 민족과 섞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 또는 중국 문화권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합니다. 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고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고구려와 이 만주 지역 그리고 몽골 초원지대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정말 세계 문명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고 우리 스스로 사실은 가장 앞선 그런 물건들이나 상품들이나 또는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움츠러드는 거죠. 우리는 중국 아래 있었어. 참고로 저기 아바르 항국은요 샤를마뉴 왕국한테 멸망합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강성하니까 힘을 합쳐서 무너뜨리고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헝가리족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마자르족은 아바르 망하고 나서 한 80년, 90년쯤 뒤에 이쪽에 들어옵니다. 동쪽에서. 예. 아바르칸이 융성했을 당시에는 뭐 유럽에 좀 영향을 끼쳤어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철갑을 두른 네. 등자를 찬 기사가 아바르 전에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아바르가 위세를 떨치면서 유럽이 그걸 받아들인 그렇죠. 거예요? 예. 어디 봐도 그거는 부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바르칸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동쪽 거의 끝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동유럽까지 가고 그게 서유럽까지 문화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긴 어떤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어떤 이동 같은 게 또 있었어요. 이거는 뭐 중앙유라시아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동서를 오갑니다. 남북이 아니고요. 남북으로 오가는 것은 기후, 환경,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목민들도 피곤한 일이에요. 네네. 우리는 유목민이 말 잘 타고 화를 잘 쏘니까 중국을 쉽게 정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유목민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자연환경이 바뀌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중국의 군사가 숫자가 일단 많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쳐요. 그러니까는 남북으로 내려올 때는 자기들도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로 갈 때는 다 같은 기후대예요. 예, 초원이죠. 그래서 흉노의 일부가 훈족으로, 유엔의 일부가 아바르로, 투르크 돌골의 일부가 서쪽으로 가서 지금 튀르키예까지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몽골도 그게 편한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티르크인들이 지금 오스만 투르크 만드는 애들도 결국에는 그 조상이 요서에서 오잖아요. 예. 이어강 서쪽에서부터 만주 이쪽에서부터 쭉 오니까 7,000, 8,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 오는 거리들을 보면은 만지평원 넘어오고 몽골평원 넘어오고 몽골에서 카자크평원 넘어오고 카자크에서 카르파티아 산맥 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헝가리 평원까지 예. 이어지니까 이게 판매량까지.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수원지처럼 이쪽에 출발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오진 않네요. 이쪽으로 온 사람들도 도르구트. 그 사람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청나라 때 이 토르고트라고 하는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이주했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왜냐면 청이 너무나 압박을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토르고트부가 청나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나라에서는 토르고트부가 우리 만주 황제를 흠모해서 자진해서 왔다. 그렇게 이제 또 선전을 해내고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고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중국 역사 기록의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전쟁에 기록을 하는 이겨도 거죠. 전쟁에 저도. 져도 외교사신이 와도 와도, 예. 외교사신을 보내도 모든 걸 본인들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뭐 지금도 똑같죠. 네. 예전에 거기 중국에서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가 동귀 영웅
영웅연이라고 동쪽으로 온 영웅들이다. 토르구트를 찬양을 해요. 그래서 거기 왜 유럽 사람들이 막 당신들 갈 수 없다는데 아니야 나는 황제한테 가야 돼 하면서 그냥 눈물겨운 드라마를 하는 걸 보고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결국은 싸움에 져서 쫓겨온 사람들인데 이쪽 입장에서 우리 황제를 흠모해서 어려운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부족 중에서 한 부족은 동쪽으로 오고 한 부족은 남거든요. 그게 현재의 깔무이. 그게 현재 그 자치공화국인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있는 불교를 믿는 몽골 계통의 공화국이에요. 옛날에는 칼무크라고도 네. 불렀고 영어로는 칼미키아. 지금도 공화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치공화국인데요. 자치공화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 내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네네네. 리퍼블릭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17세기 초에 이 사람들은 가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죠. 예. 네.